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박감리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집안일과 농사일을 돌볼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바깥 농장에서 일하는 외거, 노비와 집안에서 그의 곁을 솔거 노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워낙 많은 노비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일일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박감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집안일을 맡아온 노련한 관리인들이 그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기에 박감리는 특히 새로 들어온 노비들의 얼굴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감리가 앞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자 그는 두 명의 여인이 빨래를 마치고 시냇가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감리는 그들이 그의 집 노비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맑고 깨끗했으며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방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박감리는 문득 그들의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오늘 빨래는 정말 빨리 끝났어요. 물이 어찌나 맑던지 빨래도 술술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언니? 게다가 날씨까지 이렇게 좋으니 기분이 절로 좋아지네요. 박감리는 그들에 가까이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들은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 집 노비들이신가? 아, 나리님. 저희는 나리님의 집에서 빨래 일을 하는 노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리님. 박감리는 그들의 맑은 웃음과 순수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박감리와 두 노비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그 두 여인 중 유독 박감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감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감리의 시선이 두 노비의 눈과 마주치자 그들은 황급히 몸을 숙여 인사하고는 그의 집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박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찌 우리 집안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종이 있었던가? 그는 사람을 시켜 알아보았고 그녀의 이름은 이연아이며 그의 집에 새로 들어온 남자 노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감리는 속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미 유부녀라니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이연아는 이미 남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7살 된 아들도 있었습니다. 박감리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아이를 낳고 집안일까지 돌보느라 자신을 가꿀 시간이 없을 텐데 어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연아는 그의 집 노비였지만 이미 남편이 있는 그녀를 함부로 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감리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이연아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빨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감리는 생각했습니다. 저 고운 손이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 만약 그녀의 남편이 나 같은 양반이었다면 저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는 밤낮으로 이연아를 자신의 첩으로 만들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연아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둔 그녀의 남편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박감리는 이연아의 남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달수였고 새로 들어온 노비였지만 성실하고 일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최달수가 온 후로 집안일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박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비는 다 똑같지. 이 녀석이 아니어도 다른 녀석이 와서 일할 수 있어. 남의 아내를 차지하려면 우선 그 남편을 내 눈앞에서 치워야 해. 그날부터 박감리는 최달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멀리 쫓아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걱정되어 이연아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밥도 안 드시고 누워만 계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요, 몸은 괜찮소. 다만 나리께서 너무나 어려운 부탁을 하셨어. 어려운 부탁이라니요? 무슨 부탁이시기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건가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나리께서 늦가을에 매화꽃을 꺾어오라고 하셨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매화꽃을 찾을 수 있겠소. 만약 꽃을 구해가지 못하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너무나 불안하오. 내화꽃이라니요. 지금은 내화가 필 때가 아닌데. 나리께서 어찌 그런 무리한 부탁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무슨 방법이든 찾아볼게요. 혹시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른 꽃이라도. 안 될 거요. 나리께서 분명히 매화꽃이라고 하셨어. 다른 꽃을 가져갔다가는 더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어. 게다가 나리께서 요즘 나를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하오. 너무 염려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우리 힘을 합치면 이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이연아는 걱정에 잠긴 남편을 위로하며 밤새도록 매화꽃을 구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돕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머릿속에는 온통 남편과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시름을 곁에서 지켜보던 7살 아들 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수연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결국 최달수는 어린 아들에게 밥값니가 내린 불가능한 임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최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에 최수연은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밥값니의 처소 앞에서 씩씩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이 서려 있었습니다. 곰이라니, 늦가을에 곰이 왜 산에서 내려온단 말이냐? 내 아비가 분명 꾀병을 부리는 게 틀림없다. 당장 내 아비를 끌고 오너라. 날이 정말입니다. 제 아비는 지금 깊은 산속에서 곰에게 다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부디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나리께서 늦가을에 매화꽃을 찾으시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꽃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야 없는 꽃을 찾으라 하십니까? 최수연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조리 정연함과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맑은 눈은 밥값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조금의 두려움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밥값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저 최달수를 멀리 보내 이연아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그의 부당함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괘씸한 녀석. 어른에게 그런 식으로 따지는 법이 어디 있느냐. 당장 돌아가거라. 내 아비가 나으면 그때 다시 오도록 하고. 날이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 아버지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최수연은 작은 몸을 돌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짐이 놓인 듯 무거워 보였지만 그의 찬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밥값니는 그 자리에 서섰습니다. 어린 노비의 아들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연아를 탐냈고 다른 방법을 찾아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궁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값니는 이연아를 첩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최달수를 불렀습니다. 이제 자네 상처는 다 나았겠지? 오늘은 장에 가서 우렁찬 수탈기 가득한 닭장을 하나 사오도록 하게. 예, 나리. 최달수는 또다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탉이 어떻게 병아리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밥값니가 왜 자꾸 이런 임무를 내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들의 기지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최수연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주인님께서 이번에는 장에 가서 우렁찬 수탉이 가득한 닭장을 사오라고 하시는구나. 수탉이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겠네.
아버지, 이번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아침 최수연은 어김없이 박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또 다른 계략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또 내 녀석이로구나. 내 아비는 어쩌고 또 온 게냐? 날이 또 저희 아비에게 일을 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내 아비는 안 오고 내가 온 것이냐? 날이 아비에게 귀한 동생이 생겨 몸이 아직 약하셔서 일을 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비를 대신하여 왔습니다. 이 녀석 사내대장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당장 헛소리 집어치우지 못할까? 그렇다면 수탉은 어떻게 병아리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박감리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노비의 아들에게 2번이나 꼼짝없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 입었습니다. 그 순간 박감리는 문득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깊이 탄식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의 어머니를 빼앗으려 했구나. 이처럼 최수연은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박감리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박감리 또한 어린 최수연의 당돌한 모습에 큰 깨달음을 얻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비록 노비의 자식일지라도 최수연이 얼마나 총명하고 슬기로운 아이인지 깨달았고 그런 아이가 평생 노비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박감리는 최수연을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수연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백성을 어진 형감이 되었다고 합니다.